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그런 미래 있잖아요. 아, 저런 세상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근데 만약에 그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2035년, 인간은 더 이상 순수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AI와 결합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게 무슨 영화 대사 같죠? 아닙니다. 이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 분야를 이끌어가는 한 리더가 아주 진지하게 내놓은 예측이에요.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하나의 이야기, 즉 서사인 거죠. 바로 이런 강력한 이야기들이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능의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존 기술은 뭘까요? 바로 그 화려한 이야기, 그 서사 너머에 있는 진짜 사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실 수 있도록 팩트와 서사를 제대로 분리해낼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의 틀, 하나의 도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비전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걸 분석할 도구인 주권자의 시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짜 검증된 기술적 사실들이 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과학적 추론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본 뒤에 이 모든 걸 가지고 그 거대한 서사를 다시 한번 뜯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인류와 AI. 이 둘은 정말 필연적으로 결합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미래를 뒤흔들고 있는 이 강력한 서사들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두 인물이 제시하는 두 가지 비전, 이걸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 비전입니다. 뉴럴링크의 공동 창업자였던 맥스 호닥이 그리는 그림인데요. 정말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죠. 이 기술이 우리 뇌에 마치 세 번째 반구를 달아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반구는 우리 머릿속에 아니라 저 멀리 클라우드에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자아가 이 두 계고를 넘어서 무한히 확장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요? 몸은 그냥 이 뇌라는 엄청난 프로세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하드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이나 늙는 것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해결해야 할 공학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자, 이번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더 생존 전략에 가까워요. 머스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인간과 AI의 소통 속도 차이. 우리가 키보드를 두드리거는 말로 하는 것. 이게 인간이 정보를 출력하는 속도잖아요. 기껏해야 초당 10에서 100비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AI는 어떻죠? 지금 보세요. 초당 수조 비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속도 차이, 이 격차를 그는 대역폭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정보를 꺼내놓는 속도가 이렇게 느리니 AI와 제대로 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 대역폭 병목 현상 때문에 머스크의 그 유명한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뇌의 대역폭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인류는 인공 초지능, ASI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바로 집고양이 신세가 될 거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집고양이를 귀여워하고 아끼지만 고양이가 우리가 하는 일이나 세상을 이해하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우리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AI가 내리고 우리는 그저 AI의 애완동물처럼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는 해결책이 뭐냐? 바로 공생, 심바이오시스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합류하라. 이게 그의 논리인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주권자의 시선입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들 어떠셨어요? 한쪽에서는 인류의 무한한 확장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해 AI와 합쳐져야 한다고 말하고 정말 거대하고 강력한 서사들이죠. 희망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 혹은 아, 무섭다 하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서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걸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렌즈, 우리만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비판적인 렌즈를 바로 주권자의 시선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주권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거대한 정보의 홍수, 강력한 서사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딱 멈춰서서 자, 이건 사실이고 저건 의견이네. 이건 가능성이 높고 저건 아직 상상이구나 하고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주권자의 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서사 마주하기. 방금 우리가 맥스 호닥과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들여다본 것처럼 일단 그 이야기가 뭔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분리하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진짜 빼기 사실, 검증 가능한 팩트만 쏙쏙 골라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질 분별하기. 이 사실들을 가지고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추론이고 어디부터가 그냥 추측이나 희망사항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자, 1단계는 끝났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2단계, 사실 분리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 검증된 기술적 이정표입니다. 이제 거대하고 화려한 미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바로 2026 현재를 기준으로 그래서 실제로 되는 게 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뜬구름 접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는 뭐고 정부의 허가는 어디까지 받았는지 진짜 팩트만 체크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최종 목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걸 구현하는 방식은 서로 꽤 다르다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임플란트를 한번 비교해보죠. 왼쪽은 맥스 호닥이 이끄는 사이언스코프의 프리마라는 칩입니다. 이건 눈의 망막 바로 아래에 칩을 심어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미 임상시험에서 환자가 글자를 읽는 데 성공한 검증된 기술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는 훨씬 더 과감하고 야심찬 접근법을 씁니다. 눈이 아니라 아이의 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 즉 시각 피지를 직접 전기적으로 자극하겠다는 거죠. 아직 사람에게 직접 적용된 건 아니지만 미국 FDA로부터 이거 혁신적인 기술이니까 빨리 개발해봐라 하는 혁신기기 지정을 받으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뉴럴링크의 무서운 점은 이게 그냥 연구실 수준의 기술 개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산업화, 즉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4년에 FDA로부터 혁신기기 지정을 받아서 규제의 허들을 넘었죠. 2025년에는 첫 환자에게서 나타났던 전극 이탈 같은 초기 기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2026년인 지금 뭘 발표했나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사람 손이 아니라 로봇이 완전 자동으로 수술하는 기술, 그리고 수술 위험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수술법까지. 이건 그냥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 기술을 공장처럼 찍어내서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뇌에 심는다는 그 임플란트 N1 칩의 스펙을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죠.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64개의 스레드, 즉 실이 있고요. 이 실들 끝에 총 1024개의 전극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전극들이 뇌세포와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에이, 겨우 1024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는 거대한 소사와 현재 기술로 1024개 채널을 연결했다는 공학적 현실 사이에 간극을 정확히 인지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능, 단일 언어를 향하여. 좋습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알겠어요. 뇌에 칩을 심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그 실리콘으로 만든 칩이 우리 탄소 기반의 뇌와 과연 대화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존재가 만나는 것과 같은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부터는 우리가 검증된 팩트의 영역을 넘어서 합리적인 과학적 추론의 영역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게 됩니다. 사실 AI와 뇌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진 속에서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AI, 그게 바로 합성곱 신경망, CNN인데요. 이게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이 작동하는 방식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바둑으로 이세돌고단을 이겼던 알파고, 그 핵심 기술인 강화학습은요, 우리가 칭찬받거나 보상을 받을 때 나오는 도파민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었죠.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의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심지어 2024년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것도 뇌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AI 개발의 역사가 곧 뇌를 모방해온 역사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AI가 계속 뇌를 따라하다 보니 아주 흥미롭고 심오한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서사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AI와 뇌는 같은 언어를 배우고 있다. 하지만 주권자의 시선으로 이걸 좀 더 엄밀하게 과학적 추론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AI 모델과 인간의 뇌가 둘 다 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적인 구조가 통계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서로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직 둘이 완벽하게 같은 언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한국어와 일본어처럼 서로 공유하는 문법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파트입니다. 2035년 신인류의 탄생. 이제 우리 손에는 2가지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검증된 기술적 사실이라는 방패, 또 하나는 합리적 과학적 추론이라는 창이죠. 이 2가지를 갖춘 주권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마주했던 그 거대한 예언, 그 서사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클라우드에 제3의 뇌 방구를 만든다? 질병은 이제 공학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이건 지금 당장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건 아주 잘 짜인 공학적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라는 건 뭐죠? 만약 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여기서의 전제는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역폭 문제, 칩이 우리 몸과 잘 맞아야 하는 생체 적합성 문제, 그리고 뇌가 새로운 신호에 적응해야 하는 신경 가소성 문제, 이런 기술적 허들들을 모두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이런 미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단단한 땅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지도 위의 목적지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는 말도 다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어요. AI와 인간의 결합을 더 똑똑해지고 싶으면 선택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AI의 애완동물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생존 과제로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를 없애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고 필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사가 가진 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다가오는 주권자의 시대.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아, 저런 기술은 위험하니까 무조건 반대해야 해. 이게 결론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미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와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서사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 바로 이 세상을 바꿀 거대한 기술 앞에서 주권적인 개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3가지 핵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데이터 주권입니다. 내 뇌에서 나온 데이터, 이거 도대체 누가 소유하는 거죠? 그 회사의 중앙 서버인가요? 아니면 온전히 내 것인가요? 둘째, 의지의 주권입니다. 이 기술이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내 뇌의 쾌락회로를 자극해서 나도 모르게 그 기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결정을 유도하고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철회의 주권입니다. 내가 원할 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 연결을 끊고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한번 연결되면 끊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 3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가 미래 시대 여러분의 자유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는요,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의 기술은 망치나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손에 쥐고 쓰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은 우리 마음의 일부가 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우리 몸 안으로, 우리 정신 속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기술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 당신의 주권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와 기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정체성, 나의 자유의지, 나의 독립성, 이 모든 것의 경계선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다시 그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내리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겁니다.